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삶이 더욱 팍팍해진 백성들은 간도와 만주로 대거 이동하게 되지만 만주의 조선인들은 기존에 거주하는 중국인 지주들의 소작인으로 전락했죠. 이때 달콤한 사상이 유입됩니다. 바로 공산혁명을 통해 지주의 땅을 빼앗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고 이후 중국 공산당의 모든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만주 조선인들에게도 제대로 먹혀 복잡한 사상 이론을 제쳐두고 청년동맹, 농민동맹에 가입하였죠. 1931년 일본 제국은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일본을 피해 만주로 도망쳤던 조선인들은 일본 관동군을 맞닥뜨립니다. 만주 조선인들은 항일, 친일, 중국 공산당, 일본 제국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만주를 점령한 일본 관동군은 5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소리로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합니다. 신생국가는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전에 말했듯이 만주는 이미 중국 지주들의 땅이었기에 농민 조선인들에겐 소작인이 되는 기회는 많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가기 싫은 군대에는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자원 입대하여 만주 국군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선엽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3남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죠. 이후 온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교육을 위해 평양으로 이사갑니다. 이때 식민지 청년 백선엽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1938년까지 교직에 종사했죠. 그러나 군인의 꿈을 포기 못한 백선엽은 결국 1941년 만주국 봉천군관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1938년 만주국은 간도에서 깽판 치는 반만 항일 게릴라 단체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간도 특설대는 만주의 동향기라 불릴 정도로 악랄한 부대였죠. 간도 특설대 활동 당시 한인들이 속해 있던 대표적인 항일 반만 게릴라 단체는 1941년까지 만주에서 활동한 중국 공산당 정규군 동북 항일 연군과 1941년부터 만주에서 활동했고 이후 팔로군 지휘를 받은 조선 의용군이 있습니다.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백선엽은 신병훈련소 소대장으로 근무하다 1943년에 간도특설대에 발령나게 됩니다. 1936년 동북항일연군은 만주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중국 공산당 계통의 정규군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 북한 정권 수립 시기에 주요 인물들이 참여한 3분의 1은 한인으로 구성된 한중 항일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성립 당시 발표 문서에 따르면 조선 독립이나 해방, 혁명 지원을 표방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937년 동북항일연군은 국내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오전포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당시 조선에선 만주 독립군의 소식이 끊어진 시기였는데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더러운 매국노들. 대한독립 만세. 정옥이고. 이때 항일 게릴라 단체로서 김일성이라는 조선인이 조선 전역에 알려집니다. 하지만 관동군, 만주군, 간도 특설대와 충돌하면서 1940년대에 들어 사실상 괴멸 상태가 되고 결국 12월에 김일성 등 일부 생존자들은 연해주로 피신합니다. 소련에 간 이들은 소련 극동군 지휘 아래 소련 적군 88 특별 저격 여단으로 개편되어 정치,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1938년 국민당 정부의 후원으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창설됩니다. 하지만 동북 노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 지휘권을 잃은 김원봉은 광복군으로 다수의 조선의용대는 화북으로 가게 됩니다. 1942년 분열된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바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과 맞서 싸웁니다. 초기에 조선의용군은 부대 안에 공산당원이 많지 않고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했기에 민족성과 독립성을 띄었지만 점차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면서 중국 항전에 참전하는 팔로군의 지휘 아래 부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팔로군은 마오쩌둥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 맞선 항일 운동을 명분으로 국민당과 국공합작을 이끈 군대이지만 실상은 항일보다는 세력 확장과 국민당과의 전투에 집중했던 군대입니다. 봉천 군관학교를 가서 만주 국군의 장교로 스스로 임관한 사실은 명백한 친일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생국가이자 다민족 국가를 내세웠던 만주국은 부족한 인재를 채우고자 많은 식민지 조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던 시기였습니다. 청년 백선엽에게는 비교적 쉽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간도 특설대 1, 2기는 지원제로 모집하였고 3기부터는 만주 국군이 징집제로 바뀌면서 이때 백선엽 소위는 지원이 아닌 만주군의 인사 방침과 개개인의 근무 평가에 따라 간도 특설대로 발령받게 됩니다. 간도 특설대는 하급 장교와 병사들은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일제의 충성을 맹세했던 식민지 조선인을 이용한 부대입니다. 이 때문에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이를 EEJ 전략이라 회고했습니다.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포괄한 것이기 때문에 EEJ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간도 특설대가 항일 게릴라 단체를 탄압했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변 지역에서는 간도 특설대의 탄압으로 8명이 희생되었으며 체포된 자가 1명이었다. 열화성 일대에서 살해한 사람은 22명이며 체포된 사람도 14명에 이르렀다. 하북성 서가편 일대에서 34건의 토벌을 단행했으며 군중 39명이 살해되고 체포된 자가 69명이었다. 사집진에서 간도 특설대의 활동으로 103명이 살해되었으며 69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항일 게릴라 단체의 작전은 게릴라와 농민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보고 농민 속에 숨은 게릴라들이 적과 소규모 전투를 하는 방식이었기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선 만주 주민들의 피해는 안타깝게도 당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회고에서 간도 특설대를 우리라고 표현하였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당시 백선엽 소위는 순찰 활동만 했고 교전은 없었으며 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상대의 선무 공작 활동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심지어 백선엽 소위의 간도 특설대 근무 시기에는 한인이 속해 있던 항일단체 동북항일연군이 없었고 당시 조선의용군은 이미 조선 독립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공산당 팔로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있었죠. 백선엽 장군을 포함 간도 특설대 모든 간부와 사병을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백선엽 장군이 구체적으로 독립군을 소탕한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련 극동군 지휘를 받던 동북항일연군은 러일 중립조약으로 이들을 대일작전에 투입시키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초 러일 전쟁 중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소련군과 함께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한 지역의 정치적 입지를 선점합니다. 조선의용군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소수의 간부들만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반대로 무장 해제한 후 한반도에 뒤늦게 입국하여 정치 세력을 형성합니다.
동북 항일 연군과 조선 의용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조선 인민군을 형성합니다. 이때까지도 조선 의용군의 대부분 병력은 중국에 남아 있었는데 만주 지역 치안을 담당하다가 중공군 소속 한인 부대로 개편되어 국공내전에 참전합니다. 국공내전 종전 후에는 한반도로 들어와 조선 인민군의 주력 부대로 6.25 전쟁에서 활약합니다. 일제 패망 이후 만주와 중국에 있던 간도 특설대를 포함 만주군 출신 한인들은 무장 해제되고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 출신이라 필요에 따라 각 지역의 부대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형,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전쟁이 어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남한을 침략합니다. 이때 북한군은 국공내전에서 경험치를 쌓은 한인부대와 소련의 훈련과 무기를 보급받은 병력으로 이미 계획된 전쟁을 위한 부대였죠. 당시 1사단장을 맡았던 백선엽 대령은 간신히 임진강 다리에서 방어선을 확보했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38선 전체 모든 부대가 후퇴 중이며 1사단도 퇴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를 재편성한 김홍일 장군의 지휘 아래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킵니다. 국군은 계속된 북한군의 공세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게 되지만 백선엽 준장은 북한군 주력 3개 사단을 저지한 다부동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제1보병사단을 이끌고 미군의 전차부대와 함께 평양을 최초로 점령하고 중공군 공세 저지와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빨치산들을 양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포벌했습니다. 백선엽은 퇴각밖에 할 수 없었던 초창기 국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평가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쉽게 출세하는 길을 선택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일 운동을 했던 조선인을 직접 포벌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도 특설대와 전투를 치렀던 항일단체 중 항일 동북연구는 독립군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조선 의용군은 본래 민족의 독립을 위해 움직인 독립군이지만 당시 복잡한 상황으로 공산당의 군대로 편입되어 팔로군 지휘 아래 소수 민족의 군대로 이용된 점이 안타깝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분명 친일 행위를 한 점을 기억해야 하지만 6.25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지금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동북 항일 연군과 조선 의용군이 항일의 방식으로 민족의 광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점은 기억해야 하지만 이념을 위해 같은 민족을 죽인 6.25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